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달러 강세 등으로 연일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까지도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10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힘든 우리 시장인데 오늘까지도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1월 시장이 계속해서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텐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전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청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80mg 용량 제형을 미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기대가 큰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80mg 용량 제형을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유플라이마 80mg은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40mg과 동일한 고농도 제형으로 오브젝터와 프리필드 시린지 S 두 가지 제품으로 출시됐습니다. 특히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가 전 세계적으로 2022년 기준 27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미국에서만 24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셀트리온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네, 셀트리온 이번 유플라이마 80mg 출시와 함께 1분기에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플라이마 20mg 용량 제형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용량별 활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유플라이마 80mg은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을 최초로 받고 나서 이제 처음에 받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데요. 40mg을 2번 이상 투약해야 되는 환자와 또 치료 효과 감소로 투약 용량을 늘려야 하는 환자, 또 주사공포증으로 고통받는 환자 등의 경우 유플라이마 80mg 투약을 통해서 투약 횟수가 줄어들게 된 만큼 환자 치료의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이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손을 잡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언제쯤이면 출시되나요? 네, 먼저 SK온은 지난 10일 미국 솔리드 파워와 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체결식에는 성민석 SK온 최고 사업 책임자와 존 반 스코터 솔리드 파워 최고 경영장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서 솔리드 파워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셀 설계와 시험 생산 라인 공정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SK온에 황화물계 고전해질을 공급하고 또 안정성과 성능이 뛰어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도울 예정인데요. 우선 SK온은 2025년까지 대전 배터리 연구원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실제 상용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가 뭔가요? 업계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를 꼽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차세대 배터리, 또 꿈의 배터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배터리인데요. 고체 전해질을 적용하게 되면 화재 위험이 줄어들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무게와 부피도 상대적으로 줄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용량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011년 설립된 솔리드 파워는 대용량 셀 기술이 뛰어나고 또 생산성이 우수한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을 보유했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높아서 굉장히 살기가 팍팍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화점 업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잇따라서 VIP 등급을 상향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내년도 우수 고객 선정을 위한 구매 기준을 잇따라서 상향하고 있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고가품 소비는 줄지 않으면서 VIP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백화점 중 연매출 3조 원과 2조 원을 기록한 매장이 연이어서 나오는 등 대형점 위주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화점 업계의 VIP 등급 어떻게 변경되고 있나요? 네, 먼저 신세가의 백화점은 최근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VIP 선정을 위한 기준 변경안을 제시했는데요. 신세계는 먼저 구매 실적 상위 999명을 트리니티 등급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연간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 또 6천만 원 이상인 고객을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구매 금액으로 산정되는 내년 VIP부터는 다이아몬드 등급 금액을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트리니티와 다이아몬드 등급 사이에는 연간 구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 새로운 등급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인 경우도 또 기존 1억 2천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줬던 자스민 블랙 등급을 올해부터는 1억 5천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부터 백화점 업계의 VIP 등급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낙폭이 깊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미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 장기채 국채금리 반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양지수 모두 파랗게 멍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올해 들어서 단 2거래일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지수는 2,44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15위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주고 있고요. 그래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 반도체주들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원달러 환율 1,340원 중반대까지 올라왔죠. 이에 따라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는 13,000계약 넘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7,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방향성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다 현재는 64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힘을 보태고는 있지만 현재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짙은 가운데 운송, 종이 목재 업종만이 간간히 강보합권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지수 흐름은 현재 2% 가까이 빠지면서 8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현재 외국인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1,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힘을 모으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재 제조업과 일반 전기전자에서 매수세 보여주면서 각각 1,600억 원, 151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홍해에서 지정학적 갈등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죠. 이에 따라 주요 선사들이 홍해 노선 대신해서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경유하는 장거리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물류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해운주 빨간불 짙게 켜내고 있는데요. 대한해운 장중 상한가 진입했었죠. 현재는 풀리면서 2,7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9% 넘게 빠졌던 흥하해운 현재는 6%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섹터가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하락세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조짐에 어제 강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돌아서면서 현재 1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어서 이하진과 올리패스도 현재 5%, 6%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계속해서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거래소는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코스피에 편입된 기업 10곳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LNF가 코스피 시장을 이전 상장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주가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는 좀 단기적으로 주가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LNF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신규 상장 심사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어제 나오게 되면서 좀 약간의 차익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LNF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에서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6위에서 49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 15거래일 정도 유지를 한다면 관련했을 때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특례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최근 LNF 패시브 수급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현재 LNF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도 보고 연기금의 수급적인 흐름도 보면은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붙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3거래일 동안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LNF 같은 경우는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 그로 인해서 지금 공매도가 조금씩 청산이 되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LNF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다. 다만 코스피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그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상승을 했던 만큼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는 LNF가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에서 얼마까지 버텨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했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에는 그 순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NF가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 이후에 50위권 정도의 순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NF의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본다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LNF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LNF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점,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이 지난해 초 대비했을 때 약 80% 정도 가까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쪽에서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적자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LNF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더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까? 지금 전기차 업황 안 좋은 것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하반기부터 좀 계속해서 밀렸죠. 리튬 가격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관련했을 때 리튬의 가격 여기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YOY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QOQ 대비했을 때 여기서 과연 얼마만 지난 하락폭만큼 네. 더 하락할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사실 2차 전지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현재 신규 매수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있기는 한데 관련했을 때 2차 전지 섹터 더 이상의 악재가 있을까로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지금 나쁘지는 않은 선택 중 하나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황의 반등 시기가 추세가 전환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LNF 같은 경우를 보면 4분기 실적 너무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좀 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이전만큼의 하락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LNF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가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 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가 전제 조건이지만 더 큰 하락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코스피로 옮겨갔던 포스코 DX의 경우는 이달 들어서 주가가 14% 정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걸까요? 뭐 아무래도 포스코 DX 역시도 좀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가시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관련했을 때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로 포스코 DX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 상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가파르게 나온 다음에 1월 2일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그때부터 하락세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이 차익 실현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한 가장 주요 원인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매도 같은 경우에 지난 11월부터 금지가 되었죠. 그러면 이미 공매도 금지에 대한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상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매도 잔고를 봤을 때 100만 주 가까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미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가 그 공매도에 대한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선 반영이 많이 되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업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DX 역시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네. 지금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기관 계속해서 매입해주고 있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빨간 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3월 정도 지수 편입이 된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코스닥 시총 4위 기업인 HLB의 경우에도 임시 주주 초기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이전 상장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LNF처럼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좀 구분지어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HLB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 1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60% 넘는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HLB 시가총액을 보면 약 5조 5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공매도 효과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코스피 이전을 했을 때 기대가 되는 가장 큰 효과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냐 안 되느냐로 따져봐야 하는데 코스피에서 시총 5조 5천억 원 수준이면 60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패시브 자금이 유입하기 위해선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에서 15거래일 연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더라도 네. 코스피 이전을 했을 때 과연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적인 측면도 붙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HLB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긴 하지만 네.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네,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HLB가 하고 있는 사업군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리보세라닉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병역요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는 만큼 주가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제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효과 중 하나이긴 하나 지금 HLB가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 기업의 개별적인 요인을 볼 것이냐 혹은 올랐던 요인을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개별적인 요소를 보기에는 이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로 올랐던 부분이 굉장히 커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오거나 혹은 기대감이 살아있거나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서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 지금 개별적인 요소보다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내용들로 좀 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NF와는 시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뭐 관련했을 때 오늘 다뤘던 종목이 LNF와 그리고 포스코 DX, HLB가 있는데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종목군들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 혹은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움직이는 방산 쪽이라든지 빅텍, 스페코, 엘컴텍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시장이 좀 이 상태가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휴대폰 카메라 모듈 렌즈라든지 LED 조명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금 관련주로 네. 엮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사업이긴 해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엘컴텍 자체가 몽골 쪽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금 관련주로 좀 얽히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바닥권에서 약 30%에서 40%는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거기다가 더해서 시장의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서 지금 슬슬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모아지려고 있는 상황 중에 있다가 단기평선 같은 경우도 위를 올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금 관련주인 만큼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네. 저도 금 현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들을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금 1kg 바 같은 경우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억 조금 넘어요. 금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홍해와 관련했을 때 미군과 좀 계속 좀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끝난다 만다 하는데 좀 더 지금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더 격하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우리는 체감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곧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뭐 북한 쪽에서의 발언들도 그렇고 전쟁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공화국에 편입을 한다 이런 발언들도 있고 윤 대통령도 좀 이에 대응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엘컴텍이라는 기업이 금 관련주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했을 때 안전자산 수요 심리와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금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국채를 미국 국채를 덜 사고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달러 채권을 좀 안 사고 계속 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지금 달러의 위상이 조금씩 약해진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달러 대신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심리로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쪽은 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 같은 경우도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시안에 대해서는 참고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조금씩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엘컴텍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약간 윗꼬리가 살짝씩 달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살짝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85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7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80원대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엘컴텍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봇이 올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는데요. K로봇 올해 수익 전략 어떨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증시를 살펴본다면 2차 전지가 끌고 로봇이 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나 로봇의 경우에는 CS2024 이벤트에 따라서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CS2024에서 로봇에 대한 핵심 화두는 어떤 거였나요? CS2024에서 역시 화두는 AI였지만 로봇 AI에서 사실은 이번 CS2024는 AX로 바뀌었는데 즉 그 AI의 적용 분야죠. 그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사실은 로봇이죠. 실제 삼성도 로봇을 가지고 나왔고 이제 로봇을 가지고 나왔죠. 최근에 그 테슬라나 구글이 이 로봇을 발표하는 걸 보면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물류 정도의 이제 산업에 적용됐던 것이 최근에 CS2024에서 보면 이게 가사나 돌봄처럼 일상에 밀접한 분야까지 이미 진입한 것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고 지금 테슬라가 꿈꾸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면 굳이 로봇팔 같은 거를 적용하면 공장 현장을 바꿔야 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대로 투입하면 현장을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올해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로봇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키가 한 173 정도 되는 인간과 똑같은 크기 네. 로봇이고 보통 우리가 공장에 노동력을 투입하면 숙련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AI 로봇은 그 공장에서 일을 가장 숙련된 노동자의 학습을 그대로 AI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10년, 20년 이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한 숙련공들을 단시간에 학습을 해서 그 휴머노이드 심으면 그게 노동이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인데 네. 옵티머스가 아마 원래 이제 투입될 것 같은데 이게 투입이 되면 아마 AI 로봇발 노동 혁명이 일어나는 아마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전반이 로봇이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LG전자의 경우에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습니다. M&A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LG전자의 방향성을 봤을 때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협력이 유력할까요? 국내 대기업들은 아마 AI나 로봇에는 외면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LG도 마찬가지로 이번 CES 2024에서 조조환 사장, LG전자 사장이 AI 이야기도 했지만 그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M&A 시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M&A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LG전자가 2018년에 그 인수한 기업이 하나가 있었죠. 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 로보스타라고 해서 요런 비슷한 규모의 중소형 로봇 업체를 아마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M&A 시장으로 다 나오지 않겠냐 해서 지금 네. 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로봇주들 전반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은 지금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은 적자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업단은 어떻게 평가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아직 흑자를 보는 로봇 회사는 별로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어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기업이 이제 이 M&A 시장하고 이 기업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있으면 사실은 실적과 별반으로 네.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LG뿐만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했고 LG도 투자를 했으면 다른 대기업군들, 포스코라든지 현대, HD 현대라든지 다른 대기업군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정도로 지금 와 있지만 아마 생산성에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초도 기술을 가진 중소형 로봇주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제가 언급해드렸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중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실까요? 일단 로보스타죠. 로보스타가 이미 로보스타가 LG전자가 그때 2018년 이후에 33.4%의 기업권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선 인수한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한편 지난해 시장에 입성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를 계속해서 보이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 변화와 또 실적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매출과 그 수익성에는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인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지금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원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CES 2024에서도 두산의 박정훈 회장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은 비슷한 로봇을 1,000만 원대에 지금 내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을 13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13개 모델에
6개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 하나가 6개의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인트가 78개가 필요합니다. 78개가 필요한데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모듈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 공정을 통해서 이 모듈화를 통해서 78개를 14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코스트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수익성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그 분기 그 17.5% 정도 그 매출이 늘어났어요. 362억이지만 역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61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미주전역에 그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걸 하게 되면 4분기 매출액은 더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이 코스트 다운 때문에 아마 내년 올해 한 상반기쯤에는 그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쯤에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인탑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보피 시제품 제작설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조하던 업체인데 로봇 산업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세가 확인된 건가요? 인탑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뭐 케이스라든지 주로 그런 부품들 그런 걸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꽤 오랫동안 협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번에 주가갔던 그 보핏 요거를 조립을 맡기겠다는 이슈 때문에 떴는데 사실 좀 따지고 보면 그 인탑스가 삼성전자하고 웨어러블 로봇을 같이 한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그 2020년 부터 이미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당시는 그 웨어러블 로봇 이름이 잽스였는데 잼스가 출시될 때부터 인탑스가 이미 그때부터 했는데 잼스는 시장에 사실은 그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상용화가 이미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게 제조하고 생산 제조를 인탑스가 맡는다면 인탑스가 노하우가 생기겠죠. 향후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종목으로 떠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어제 제4차 진흥형 로봇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4차 계획의 핵심을 살펴본다면 로봇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율을 80%로 높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부품사 중에서 선두주자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로봇의 부품,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 부품 중에서 선두주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너무 미미해요. 왜냐하면 로봇 부품의 지금 국산화율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품 중에서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는 지금 계획은 발표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로봇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 이상 말씀드렸는데 감속기하고 서브모터인데 이 전체 로봇 그에서 부품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중인데 네. 감속기는 국산화율이 한 75%밖에 안 되고 서브모터는 65.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세계 시장으로 가면 좀 더 심해지는 게 로봇 특밀 감속기하고 서브모터가 일본의 그 나버데스코라든지 사노전기라든지 미쓰비시기 같은 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각 센서라고 해서 이거는 꼭 들어가는 부품인데 여기도 전 세계 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화율 물론 국산화 시키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데 지금 네. 현재는 가장 그 필요한 게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쪽은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게 SBB테크 그리고 SPG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산화가 어느 정도 될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은 현재 성장하는 로봇 시장의 시장 크기만큼 국산화율이 만약 따라와 준다면 이쪽 기업들은 굉장히 포텐셜이 커지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도 같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로봇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봇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부품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새로운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로봇 부품과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로봇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로봇 시장의 후발주자로 중국이 나선 만큼 K-로봇을 위협하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위협스럽죠. 이번 CES 2024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그 자리에 가서 저 같은 로봇을 중국엔 1,000만 원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쇼크였는데 실제 최근에 보면 중국의 로봇 기업 중에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사족 보행을 하는 유니트리 고2라는 그 로봇개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격이 1,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장난감 정도 수준의 네. 가격을 내놓은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요게 이제 요 정도를 만드는 게 국내 현대차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비슷한 로봇 내놓은 스팟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소매가가 74,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6분의 1이에요, 가격이. 너무 놀랍죠. 중국의 그 정도 경쟁력이 있고 최근에 놀라운 게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놨는데 이걸 보면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앞으로 3년, 5년 두 단계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5년까지 핵심 기술 분야의 완제품 수준까지 선정 수준 따라가고 그 이후에는 자기들 앞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면 이번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25만 불 정도 가격이 네. 나왔거든요. 중국은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써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다.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향후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가격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기술적인 측면도 중국이 꽤 많이 따라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로봇은 기계공학도 중요하지만 AI 시장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AI의 기술도 중국이 상당 부분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봇은 로봇이라는 기계공학과 AI라는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두 분야 다가 중국이 굉장히 빠른 그 성장 속도가 있어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업체들도 대응 방안을 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 국산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일본이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부품에서 국산화를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 부품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정밀 기계 쪽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앞서 있기 때문에 요 격차가 있을 때 부품을 국산화를 시켜서 중국 시장을 뚫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 협동 로봇이나 대부분 뭐 이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생길 겁니다. 그럼 미국은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구축시킬 텐데 네. 그럴 때 우리나라 로봇을 미국향, 유럽향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 중국의 따라오는 견제를 좀 막아서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AI죠. 그 AI 기술도 중국도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AI 쪽도 좀 차별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K로봇은 전망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중국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지만 향후 커지는 이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지금 협동 로봇을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올 연말쯤 가거나 내년쯤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빨리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종목을 좀 보는 것도 이쪽 시장을 로봇 섹터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쪽으로 더욱더 확대하는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관심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K로봇 기업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뭐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부 이야기했듯이 LG전자가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처럼 아마 대기업들이 지금 하나그룹도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중소형 로봇 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면서 아마 크게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M&A 시장이 열리겠죠. 그쪽 섹터를 먼저 봐라. M&A 시장이 열리는 건 하나 중요한 섹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품 쪽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왜냐하면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품주를 좀 보는 것도 이쪽 시장에서 초기에 이쪽 로봇주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더불어서 부품 쪽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로봇과 관련해서도 로봇이 요즘엔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대신해서 모종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뭐 직접 작업을 하는 로봇도 나오기도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사회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될 걸로 보시나요? 최근에 발표한 구글이 발표한 로봇, 그 요리하는 로봇을 보면 놀라운 게 기존의 로봇 산업은 그 엔지니어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을 시켜서 로봇이 그걸 단순 반복 수행을 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로봇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요리를 하나 해요. 그 요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한 50번 보여주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공장혁명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엔지니어가 공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숙련되려면 최소 10년, 15년 걸립니다. 뭐 기계 가공이라 보면. 그렇게 가공하는 숙련된 노동자가 노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입력을 시켜주면 네. 이 로봇은 며칠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학습 형태가 완전히 지금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일반 가정에서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로봇 청소기 정도만 쓰지만 네. 어떤 주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청소, 우리 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청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네.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요리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대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로봇이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맞는 AI를 학습을 하면서 그런 시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에 굉장히 변혁이 일어나겠죠. 공장에서는 생산성이 극대화되겠지만 일상에서도 굉장히 변혁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로봇발 생산성 혁명의 원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로봇의 학습 방법에 굉장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 기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엘컴텍을 짚어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드리워진 가운데 금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 사업 방향성을 예의주시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